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IR 쉬바 R 알테오젠 2편입니다. 제가 배경을 불꽃놀이 화면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키트루다 SC FDA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텍 그리고 대한민국 바이오텍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의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키트루다 SC가 어떤 약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요한 항암제를 그동안 혈관으로만 맞을 수 있던 이 약물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기술이 대한민국 바이오텍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국 바이오 회사는 다 스캠 아니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능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 한 번 정도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젠 당당해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텍 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키트루다 SC의 FDA 허가를 축하드립니다. 본 자료는 알테오젠의 최신 IR 및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매수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지 않고요. 최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투자자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니므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설명 과정에서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바 알테오젠 2편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사실관계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할로자임과 머크의 특허 분쟁 관련 내용을 다루던 중에 저는 할로자임이 머크에게 PGR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회사 간의 특허 분쟁 관련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작년 11월 머크는 할로자임의 엠다제를 상대로 PGR,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합니다. 이 엠다제라는 특허는 할로자임이 본인들의 인핸즈 기술의 특허 만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건 일종의 꼼수 특허였는데요. 이를 알아챈 머크가 엠다제 특허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할로자임은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엠다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할로자임은 엠다제 특허에 청구했던 86개 청구 항목에 대해서 취소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다제 기술을 상대로 PGR을 먼저 제기를 했고 여기에 맞서서 할로자임은 머크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선 상황에서 할로자임은 엠다제 특허에 최초로 등록했던 86개 청구항을 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충 상황을 보면 느껴지시죠? 할로자임과 머크 사이에서 누가 더 자신 있어 하고 앞으로 이 특허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만약에 할로자임이 엠다제 특허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제 특허 항목을 취소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키트루다 SC의 FDA 승인도 빠르게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앞으로도 할로자임과 머크 또는 알테오젠의 특허 분쟁은 지리하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할 건 이게 과연 그 정도로 큰 리스크일까 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알테오젠과 머크에 있어서 이 특허 분쟁은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로자임과 머크의 특허 분쟁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신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트루다 SC의 FDA 조기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키트루다처럼 중요한 약이라면 FDA에서 9월 23일로 정해진 기한을 가득 채울 게 아니라 조기 승인이 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리 FDA 여러분이 금요일 퇴근하기 전에 키트루다 SC의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이 앞으로 시판되게 될 키트루다 SC 제형 약물입니다. 정식 상품명은 키트루다 큐렉스로 정해졌고요. 여기 보시면 for subcutaneous use only라고 써있죠. SC로만 주사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자, 이렇게 키트루다 SC 제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죠. IV 주사에 비해서 SC 주사가 갖는 장점이 많고 많다. 환자도 좋고 병원도 좋고 정부도 좋고 제약사도 좋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SC 주사를 안 맞은 환자는 있어도 SC를 한 번만 맞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 장담하건대 키트루다 IV를 맞던 사람이 한 번이라도 SC 주사를 맞고 나면 다시는 IV 주사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SC 주사가 더 쉽고 간편하고 효능도 높고 부작용도 낮습니다.
심지어 의료비도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IV 키트루다를 고집할까요?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알테오젠의 미래도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의도 찌라시로 키트루다 SC의 CRL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CRL이 뭐냐면 미국 FDA가 신약 허가를 신청할 때 이걸 검토한 다음에 심사는 완료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는 레터예요. Complete Response Letter라고 해서 CRL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는 왜 허가가 지금 거절됐는지, 추가로 너네가 뭘 해야 되는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HLB 주주 여러분께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항소제약이 받았던 CRL, 바로 그 CRL입니다. 그런데 키트루다 SC CRL 이야기는 어떻게 돌게 된 걸까요? 여의도에 FDA 고위 공직자와 소통하는 라인이 있었던 걸까요? 물론 이 빅파마도 CRL을 종종 받곤 합니다. 이제 최근에 존슨앤존스의 경우에도 리브리반트의 CRL을 FDA로부터 받기도 했고요. 이 여의도 찌라시 때문인지 지난주 알테오젠의 주가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9월 23일 키트루다 승인을 앞두고 기대 심리로 주가가 끌어올려졌어야 되는데 올랐다 떨어지고 하면서 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가지 못했어요. 이제 개미들로 하여금 혹시 이제 키트루다 SC도 정말 CRL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물론 이 찌라시는 떨어지는 낙엽에도 맞아 죽을 수 있다. 이 존슨앤존스처럼 CRL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우리 같은 개미로 하여금 빨리 알테오젠 주식을 던져라라는 그런 압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리틀 버핏 빌 에크먼의 코로나 통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잘생긴 아저씨가 빌 에크먼인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3월 19일에 빌 에크먼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옥이 오고 있다. Hell is coming 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실제로 빌 에크먼의 지옥이 오고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주가는 폭락해서 이제 숏에 들어가 있던 빌 에크먼의 2,700만 달러는 26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 이후 빌 에크먼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숏 포지션을 수익 실현하고 롱 포지션으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 열흘 전만 해도 지옥이 오고 있다라고 했고 코로나는 2020년 3월 19일이면 이제 시작하던 때였는데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린 후에 바로 이 빌 에크먼은 롱 포지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의도 찌라시가 아니라 빌 에크먼처럼 이렇게 뛰어난 투자자도 방송에 나와서 우리 개미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빌 에크먼 때문에 주식을 던졌던 개미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공포를 조성해 놓고 정작 본인들은 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전환했던 겁니다. 이 이후 빌 에크먼은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돈을 더 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떨어지는 낙엽에도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거에 하나하나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빌 에크먼이나 여의도 찌라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기업의 내재 가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여의도 찌라시나 이런 빌 에크먼의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종목의 재료나 어떤 차트나 어떤 외부의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바알 알테오젠 2편에서는 이 키트루다 SC도 허가된 마당에 지금 알테오젠 주식을 사도 될까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알테오젠은 얼마나 많은 돈을 앞으로 벌게 될까라는 질문과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 장편은 존슨앤존스의 다발골 수종 항암제 다잘렉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잘렉스는 1년 매출이 16조 이상 나오는 블록버스터 항암제인데요. 기존의 다잘렉스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 이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액의 항암제를 섞어서 서서히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그런데 다잘렉스 SC 제형이 나온 이후에는 최대 5분이면 이 주사를 모두 맞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기존의 오리지널력 다잘렉스 IV와 SC 제형 중에서 어떤 제형을 선택했을까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다잘렉스 SC 출시 후에 판매량 그래프인데
다잘렉스 SC 제형 출시 2년 동안 매출의 84%가 SC 제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투약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은데 심지어 싸기까지 합니다. 어떤 환자가 기존에 IV 주사를 맞겠습니까? SC가 이렇게 좋은데 IV 주사를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알테오젠에 투자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의 핵심 변수는 키트루다 SC 제형이 오리지널 제형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 즉 키트루다 SC의 전환율을 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잘렉스의 예에서 보듯이 제형이 출시된 지 2년 만에 매출의 84%가 SC 제형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키트루다 SC의 전환율이 다잘렉스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은 키트루다를 넘어서 다양한 약물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작년 11월 다이치 상쿄라는 일본 회사와 기술 이전을 알테오젠이 체결을 했는데 업프론트 피 2천만 달러 최대 3억 달러에 달하는 큰 계약이었습니다. 현재 이 약물은 글로벌 일상을 진행 중인데 이 임상이 중요한 이유가 세계 최초로 ADC 항암제의 SC 제형을 개발하는 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LT-B4,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은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단일 항체, 이중 항체, RNA, 그리고 ADC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형님, ADC 황태자 N02가 갑니다 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바이오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실제로 학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논문이 가장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는 분야가 ADC,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기존의 종양치료는 중요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 종양세포는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그 종양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주사하다 보면 종양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빠르게 분열하는 다른 세포까지 죽이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혈구라든가 위벽세포, 모발세포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많이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균실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발생했죠.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항암제로 빠르게 분열하는 모든 세포를 죽일 게 아니라 종양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약물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게 ADC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암세포 표면에는 특유의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물쇠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에 끈으로 약물을 달아서 살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약물은 아무 세포로만 가는 게 아니라 딱 그 자물쇠를 향해서만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물쇠를 열쇠로 따고 들어가서 암세포 안에서 끈이 녹으면서 약물을 살포하는 게 ADC 약물입니다. 그 ADC 약물 중에 가장 유명한 약물이 N02라는 약물이고요. 이거는 암세포 표면의 허투 단백질, 그러니까 자물쇠의 이름이겠죠. 허투 자물쇠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물쇠를 따기 위한 열쇠, 즉 항체에 우리는 약물을 붙이고 싶습니다. 유식한 말로 약물은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이 페이로드를 붙이기 위해서 끈이 필요해요. 그냥 항체에 약물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링커라고 하는 끈을 달아서 우리는 약물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ADC라고 부르는데 이 ADC는 아무세포로 가는 게 아니라 암세포의 특수한 자물쇠를 향해서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물쇠를 이 열쇠로 따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이 링커가 녹으면서 약물을 살포하는 원리예요. 이게 ADC 약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N02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동하는 약물이고 이 N02의 풀네임은 트라스트주맙 데룩스테칸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붙은 게 항체, 그러니까 열쇠의 이름이고 뒤에 붙은 게 약물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어떤 ADC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DC의 풀네임을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열쇠 이름, 뒤에는 약물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ADC 약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N02입니다. 이 N02가 중요한 건 지금도 충분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한화로 한 6조에서 7조 정도 될까요? 이 정도 팔리고 있는데 이 성장세가 어마무시해서 2032년이 되면 거의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N02 약물에 바로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이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ADC 약물은 마찬가지로 정맥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이 약물이 최종적인 승인을 득하게 나면 그때는 키트루다처럼 SC 주사로 몇 분 만에 맞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 알테오젠의 기술이 결합해서 이 약물 역시 IV가 아닌 SC 약물로 대부분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키트루다야 이미 3상을 끝마친 약물인데 NO2는 아직 글로벌 1상 지금 하고 있다면서 이게 키트루다처럼 성공한다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알테오젠 부사장님이 IAR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이치 상표가 일본 회사라 그런지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계약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근데 다이치 상표 측에 물어보니까 MTA를 체결한 기간 중에 그 MTA 뭐라고 그랬죠?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했죠. 그 썸 타는 단계, 사귈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썸 타는 단계 동안 자기가 다 해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이치 상표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MTA 썸 타는 기간 동안 이게 우리 NO2에 맞을까 될까 이걸 이미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테오젠 부사장님이 이제 공식 IR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NO2 역시 키트루다처럼 SC 제형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1상에서 안정성을 보고 이제 2상은 패스하고 3상에서 비열등성을 증명하게 되면 나날이 매출이 성장하는 ADC의 최고 약물 NO2도 알테오젠 기술이 결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의 키트루다 SC 약물의 매출에 더해서 NO2 SC의 약물의 매출, 거기에 로열티가 들어오게 되면 알테오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될까요? 이 장표는 2025년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키트루다 SC 이미 승인이 된 약물이고요. 산도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도즈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바이오시밀러 1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셀트리온 같은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시밀러 회사예요. 이 회사와도 알테오젠이 계약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NO2 다이치 상표가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요한 약물을 SC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인타스도 산도즈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 회사인데 산도즈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치가 있는 회사고요. 이 인도 회사가 최근에 재밌는 IND가 나왔어요. 이 인타스는 이제 허셉틴, 그러니까 로슈의 허투 항암제, 할로자임이 세계 최초로 SC로 전환했던 이 항암제의 SC 복제약을 만들 생각인데 이거의 대조군으로 할로자임의 기술이 결합된 SC 약물을 대조군으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인타스는 1상 안정성, 3상 비열등성 과정을 거쳐서 이 약물을 출시하게 될 텐데 최종적으로 3상에서 기존 약물보다 알테오젠의 기술이 결합된 이 약물이 열등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야 해요. 그런데 그 기존 약물이 바로 할로자임의 SC 기술이 접목된 약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결과가 나왔을 때 알테오젠의 기술과 할로자임의 기술이 1대1로 거의 이제 맞다이를 뜨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저는 이 결과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비열등성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 만약에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결합된 인타스의 약물이 이제 할로자임의 인핸즈 기술이 결합된 SC 약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만약에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도즈 뒤에 따라붙는 2등, 3등, 4등, 5등 하는 이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들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마도 알테오젠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알테오젠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의 IV 주사제를 SC 제형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단 두 곳이라고 그랬죠.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그런데 실상은 사실상 알테오젠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할로자임의 타겟 독점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약물의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타겟 독점과 품목 독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타겟 독점이라는 건 방의 모든 스위치에 대한 독점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방에는 안방의 불을 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겟 독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스위치만 켤 수 있고 다른 스위치는 나는 켤 수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안방의 모든 스위치를 켜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타겟 독점 계약은 안방의 스위치 중에 특정 스위치만 켤 수 있는 계약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기술을 사간 회사에 유리하고 기술을 판 회사에는 불리하죠. 그래서 보통 타겟 독점 계약은 계약 규모가 대체로 크게 나옵니다. 이제 반면에 품목 독점은 방의 특정 스위치에 대한 독점 계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방에 이 스위치도 켤 수 있고 딴 스위치도 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 독점과 달리 기술을 판 회사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계약 규모가 작게 나오죠. 그런데 할로자임은 대부분 타겟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PD1이라는 바이오마커, 제가 방이라고 그랬죠. 안방의 여러 가지 스위치 중에 옵티보라는 스위치와 타겟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스위치는 켤 수 없게 됐어요. 마찬가지 PD-L1이라는 방에서 로슈의 T센트릭과 타겟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스위치는 켤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할로자임은 왜 당시에 이렇게 타겟 독점 계약을 남발했을까요? 말씀드렸죠. 보통의 경우 타겟 독점 계약이 품목 독점 계약보다 계약 규모가 크다고요. 아마도 할로자임은 눈앞에 더 나은 계약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시만 해도 할로자임의 기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독점적 기술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거랑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변방의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자신의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에 할로자임이 계약을 체결한 옵티보보다 할로자임이 타겟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키트루다가 훨씬 더 세계에서 많이 팔리고 좋은 약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임핀지라는 약물도 엄청나게 큰 약물이거든요. 할로자임의 이런 선택은 예를 들면 뷔페에서 랍스터가 나오기 전에 김밥으로 배를 다 채운 꼴입니다. 김밥을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배가 부른 상태에서 랍스터가 튀어나온 거예요. 난 이걸 먹고 싶겠죠, 당연히. 김밥보다 랍스터가 더 맛있고 더 비싸잖아요. 뽕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할로자임은 이미 김밥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있는 이 랍스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먹습니까? 알테오젠이 먹을 수 있다. 알테오젠은 타겟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고 실제로 품목 독점을 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은 랍스터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고 딴 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알테오젠은 이미 PD1에서 키트루다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타겟 독점 계약이 아니라 품목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립타이어라든가 젠펠리, PD-L1에서도 임핀지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추정되지만 다른 약물과도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처럼 알테오젠은 타겟 비독점, 품목 독점 계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할로자임과 계약한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알테오젠의 잠재적인 고객인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IV 제형의 SC 제형 전환을 통해서 특허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에 관해서 얼마 전에 알테오젠 부사장님이 IR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재 10개 이상의 회사와 MTA를 체결한 상태다. MTA가 뭐라고 그랬죠? 물질 이전 계약. 사귀기 전에 썸 타는 단계. 10개 이상의 회사에서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ALT-B4를 가져가서 자기의 약물과 맞을지를 지금 검사해보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10개 이상의 회사 중에 몇 개와 계약이 될까요? 그런데 또 한마디 하셨어요. 불합리한 스케줄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이게 어떤 뉘앙스로 읽히나요? 저는 이런 것 같거든요. 알테오젠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애를 하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버그리닝 전략을 해야 되고 경쟁자를 따라잡아야 되는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에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빨리 사귀자. 내가 돈 얼마큼 줄 테니까 그냥 빨리빨리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이걸 불합리한 스케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절대갑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워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만약에 갑이 아니라 을이었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하자라고 요구하는 거를 불합리한 스케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죠. 보통. 자기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내가 을이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알테오젠은 아주 느긋한 겁니다. 불합리한 스케줄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내가 너랑 사귈지 말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보채냐. 이런 내용입니다. 할로자임이 과거에 타겟 독점 계약을 무리하게 남발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알테오젠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굴러 들어온 거예요. 이 랍스터, 스테이크, 별의별 게 다 나왔는데 이걸 나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알테오젠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호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인데 이 IRA에 따라서 출시된 지 11년 이상 된 약물은 약가 협상에 의무적으로 돌입해야 돼요.
약가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약가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 결국에 약값을 낮추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피해가기 어렵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활성 성분을 섞어 만든 복합제라면 약가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두 가지 성분이 섞여서 만든 복합제는 신약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알테오젠 하이브로자임을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LT-B4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LT-B4가 새로운 활성 성분으로 인정되게 된다면 이 ALT-B4를 결합한 약물은 약가 협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시된 지 11년이 지난 약물이라도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을 기술을 결합하는 순간 약가 협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알테오젠에 ALT-B4를 붙이기만 하면 특허권도 연장할 수 있고요. 약가 협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IRA에 따라서 약값을 깎아라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머, 이건 해야 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IRA 약가 협상 대상에 선정된 10개 품목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최대 79%의 약값 할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LT-B4가 API로 분류될 경우에 두 개의 활성 성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약처럼 받아들여져서 약가 협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API 펩트론 편에서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을 의미해요. ALT-B4가 새로운 약효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RA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도 알테오젠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말씀드렸던 테르가제, ALT-B4 단독 제재로 우리나라의 파마 리서치와 공동으로 프로모션하고 있는 이 제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ALT-L2라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럭스비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승인이 확정이 됐고요. 대망의 키트루다 SC, FDA 승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ADC의 슈퍼스타, 다이치 상표의 에너2가 글로벌 임상에 진입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성장 호르몬 주사제 ALT-P1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제서야 할까 싶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이에요. 키트루다 SC, 에너2만 해도 빵빵한데 그 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뭐다? 알테오젠은 품목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많은 빅파마들과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래서 올해 안에 한두 건의 추가 애로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테오젠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 그럼 알테오젠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얼마일까요? 이걸 알아야 지금 알테오젠의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50만 원이 조금 안 하고 전체 시총으로 보면 25조 정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의 이런 미래가 벌어졌을 때 알테오젠의 적정 밸류는 얼마일까요? 이 계산을 하는 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선 알테오젠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말했듯이 기술 이전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 업프론트 피 정도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비공개에 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테오젠의 계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키트루다 SC의 로열티, 키트루다 SC가 팔릴 때마다 얼마 몇 퍼센트를 알테오젠이 받을 거냐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를 받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5%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알테오젠의 밸류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 표는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만든 표입니다. 제가 엄민용 애널리스트 자료를 많이 가져오는데 이제 그분이 애널리스트 중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거의 알버지예요. 사람들이 알테오젠의 가치를 몰라주고 알테오젠을 커버하지 않을 때도 거의 유일하게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알테오젠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회사는 잘 될 거다라고 외쳐왔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이 회사를 커버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제시하는 자료가 저는 가장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봐왔고 자기가 공을 들여서 커버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란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가정이에요.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4% 받을 거고 에너2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6%를 받을 거다라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계산에 따르면 볼 케이스, 베어 케이스가 있지만 적정 주가가 약 72만 원 정도로 보인다라는 말이죠. 앞으로 키트루다 SC와 에너투 SC로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면 72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보이는데 현재 주가가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 이상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 장표는 키트루다 에너투의 블록버스터 약물의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말했죠? 알테오젠은 타겟 독점 계약이 아니라 품목 독점 계약이고 이미 10개 이상의 회사와 M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회사들도 알테오젠과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아무 약물이나 알테오젠의 기술을 활용해서 SC로 바꿀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에 떼줘야 되는 돈도 있고 임상에 들어가는 돈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계약을 체결하는 약물은 블록버스터 약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는 키트루다 에너투 외에 어떤 추가 계약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매출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테르가제라는 약물도 있고 성장 호르몬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약물도 있는데 이거를 매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엔비디아 모먼트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작은 회사였던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시총 3위를 기록하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엔비디아도 똑같았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 돈을 버는 게 증명이 되면 사람들은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탈 거고 그때 알테오젠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이 장표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 특성에 따른 PER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PER이 50이 넘고 80이 넘는데 그 회사들은 많은 인원으로 많은 공장을 굴려서 개발에 땀나듯이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알테오젠은 앉아서 따박따박 로열티가 들어오는 매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매출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알 수 없어요. 추가적인 계약 유무에 따라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 당연히 PER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이 장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추가 계약도 고려하지 않고 추가 파이프라인 매출도 고려하지 않고 엔비디아 모먼트도 반영하지 않고 PER 프리미엄까지 안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가 키트루다 에너투 매출만으로 72만 8천 원 정도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또 최근에 추가적인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1년간 주가를 눌러왔던 이슈들 숫자 찍히면 달라진다. 지금은 기회 구간이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9월은 알테오젠의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왜? 키트루다 SC가 승인을 앞두고 있어. 이미 확정이 됐죠. 연내 또는 연초에 코스피 이전이 예정돼 있어. 릴레이팅이 일어나겠죠. 4분기 내에 한두 건의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되고 있어요. 키트루다 SC의 24개월 내 최대 40% SC 전환이 목표라고 머크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일스톤만 1.5조 이상이고 로열티를 포함하면 수조 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게다가 말했듯이 IRA 약가 협상 제외로 추가적인 계약이 밀려들 수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및 단독 제재 확장이 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서 PER을 30배만 주더라도 어떤 가격이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뭐 다 알겠는데 난 알테오젠 통장에 딱 그 네가 말하는 그 정도 매출이 찍히는 거 보고 안전해지면 그때 살래. 주식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이 회사의 경쟁력을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도 살 수 있는 거고 훨씬 높은 가격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알테오젠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앞자리 4자는 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5자를 보기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6개월 뒤에 빼줄 전세금으로 투자해도 좋은 유일한 바이오텍이 알테오젠이다. 여기까지 너무 알테오젠의 칭찬, 청사진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혹시 투자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해소가 됐어요. 뭐 여의도 찌라시 키트루다 SC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닌 걸로 이미 확정이 됐고요. 두 번째, 머크와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에서 패하거나 법원이 키트루다 SC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입니다. 제가 내용을 정정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엠다제의 특허에 대해서 청구항을 자기들 스스로 뺀 할로자임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다음 리스크는 키트루다 SC 제형이 생각보다 전환율이 낮을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2년 만에 80% 넘게 SC로 전환됐던 다잘렉스의 사례가 있고요. 확실한 현장의 니즈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의사기 때문에 또 나름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도 SC 주사를 안 맞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 번만 SC 주사를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IV 주사를 맞다가 SC 주사로 항암제를 맞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들은 IV 항암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 키트루다의 로열티가 기대보다 낮을 가능성.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가정에서 키트루다 로열티가 아마 4%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4%가 아니라 1%, 2%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방송에 나와서 제가 본 것만 수십 번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알테오젠이 키트루다로부터 받을 로열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다, 5%다, 6%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실제 계약이 알테오젠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로열티가 얼마인지. 이게 만약에 4%, 5%가 아니라 2%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순재형이라는 건 이순재가 아니고 이 알테오젠의 대표님, 박순재 대표님을 말씀드리는 건데 순재형이 2%가 맞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뭐 애널리스트와 회사와의 어떤 그런 소통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2%인데 저 되게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가 TV에 나와서 자꾸 4%, 5%, 6%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제가 대표라면 가만히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저희 그 정도 안 되니까 좀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선생님한테도 안 좋고 저희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4%가 최소한의 로열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할로자임에게 알테오젠이 나타났듯이 알테오젠에게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알테오젠은 타겟 비독점, 품목 독점 계약 전략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다? 타겟 비독점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무궁무진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품목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맺은 회사가 다른 회사 기술과 계약을 맺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다? 막차가 이미 떠났다라는 겁니다. 설령 또 다른 알테오젠의 ALT-B4보다 더 뛰어난 물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빅파마들의 그런 계약을 무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나왔을 땐 알테오젠이 아마 테이블 위에 있는 랍스터라든가 스테이크 같은 걸 다 먹어치운 다음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테오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체크해 봤는데 이 리스크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병력 일섬을 넘어 활외신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최근에 극장판 무한성 개봉을 해서 제가 보고 와서 너무 감동을 먹어서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이 병력 일섬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나오는 어떤 캐릭터 중에 하나가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 캐릭터는 오랫동안 이 기술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원래는 6가지 정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캐릭터는 딱 이 병력 일섬이라는 하나의 기술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병력 일섬이라는 기술이 그 6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었어요. 저는 알테오젠의 ALT-B4 물질이 지금까지의 알테오젠을 끌어온 병력 일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알테오젠의 10년 차트입니다. 10년 차트를 보면 뭐 최저 3,5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5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를 연간 차트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의 주가는 거의 작년 11월의 주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과장을 좀 보태면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졌는데 1년 동안 제자리에서 횡보했어요. 주가가 오를만 하면 이상한 특허 소송 이야기가 나왔고
주가가 오를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직 로열티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까내렸어요. 심지어 한두 달 전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근거로 공매도 리포트에 가까운 셀 리포트가 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은 키트로다 SC가 FDA 승인을 통과한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우리 알테오젠이 화끈하게 외로 장대 양봉을 나와줄까 겁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가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혹시 세론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론? 나올 수 있죠.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주가가 화요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뭐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실제로 세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론이 나오더라도 추가 에로가 나오면 어떻지? 그때도 세론이 나올까? 코스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지? 그때도 세론이 나올까? 연 매출 2조, 1조가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지? 그때도 세론이 나올까? 저는 알테오젠 릴레이팅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알테오젠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회사고 그 실체가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게 될 겁니다. 이 화래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제니츠라는 캐릭터는 병력 일선밖에 쓰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자기의 사형과의 맞대결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쓰게 되는 기술이 이 화래신이라는 기술이에요. 이걸로 그 사형을 무찌르거든요. 저는 알테오젠을 억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야 너는 뭐 그거밖에 못하잖아, 뭐 2회형도 못하고 3회형도 못하고 4회형도 못하고 어떤 기술도 없고 딱 하나 병력 일선밖에 없잖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알테오젠이 화래신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6개월 뒤에 빼줄 전세금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알테오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디 이런 저의 예측이 맞아 떨어져서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바이오텍이 큰형이니까 큰형이 잘 돼야 밑에 아우들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주주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7 알테오젠 쉬바알 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